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어스름 속에서도 이지은 대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도열한 여성 대원들 또한 마치 강철로 빚어진 조각상처럼 굳건히 서 있었지만 오늘따라 흐르는 긴장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대대장이 정통 보병 출신의 원칙주의자라는 소문이 이미 부대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흔들리는 대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더욱 어깨를 펴고 전방을 주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입구로 들어섰고 엔진 소리가 멈추자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군화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모든 대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박민재 중령으로 그의 얼굴에는 전장에서 얻은 듯한 흉터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특유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보다는 규율과 서열을 중시하는 정통 군인의 아우라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단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곧장 사열에 있는 병사들 앞으로 걸어오며 매서운 눈빛으로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습니다. 박민재 중령의 시선은 남성 대원들을 지날 때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성 대원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달하자 멈췄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지며 노골적인 불쾌감이 얼굴에 드러났고 그는 천천히 지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경례를 올렸지만 박중령은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동료 군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를 바라보는 경멸에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고 대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주변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며 목숨이 오가는 생사가 걸린 전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은과 그녀의 대원들을 가리키며 전쟁은 신체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며 생물학적인 차이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여성 대원들의 가슴에 꽂혔고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는 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병장에 모인 전체 병력을 향해 돌아서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소리 높여 선언했습니다. 그는 여군이 특수부대에 존재하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낭비이며 남성 군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나약함은 죄악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은 가차없이 도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믿어온 군인으로서의 철학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대열 속에 있던 남성 대원들 사이에서도 당혹감과 동조가 섞인 복잡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지은 대위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박중령이 원하는 바이며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꼴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응시하며 박중령의 모든 말을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의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는 부하들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훈시를 마치며 즉각적인 부대 개편과 강도 높은 체력 검정을 실시하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존의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고안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성 대원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만약 단 한 명이라도 기준에 미달한다면 팀 전체의 존폐를 다시 생각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성팀을 해체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으며 연병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 대열은 흩어졌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남성 대원들 중 일부는 박중령의 말에 은근히 동조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여성 대원들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능력을 증명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흩어지는 대원들을 눈짓으로 통제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즉시 막사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하여 대원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도 명령에 따랐습니다. 여성 대원 전용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억눌려 있던 불만이 터져나오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다혈질인 김하사는 관물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대대장의 발언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부 보고나 집단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흘린 땀과 피가 남성 대원들의 그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박중령의 편협한 시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생활관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이지은 대위가 생활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소란스럽던 실내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대원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패배자나 하는 짓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지은은 지금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박중령이 바라는 그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어 대원들은 점차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대원들에게 앞으로 닥칠 훈련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중령이 제시할 기준은 단순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가 말한 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대원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곧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원들의 눈빛은 점차 분노에서 결의로 바뀌어갔고 생활관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편 대대장실에 앉아있는 박민재 중령은 인사기록 카드를 넘기며 콧방귀를 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에 기록된 여성 대원들의 화려한 이력과 포상 기록들이 그의 눈에는 그저 과장되거나 배려받은 결과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훈련 일정을 앞당기고 특히 산악행군과 근접 격투 훈련의 비중을 대폭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군대가 남성들의 전유물임을 확실히 하고 겉멋 만든 병력들을 정리하여 부대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줄이 그어진
여성 대원들의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박중령의 지시사항이 하달되었고 훈련장의 강도는 즉각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무거운 군장을 메고 달리는 구보 훈련에서부터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전술 훈련까지 쉼표가 없었습니다. 남성 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도였지만 여성 대원들은 악바리처럼 버티며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은은 대열의 맨 뒤에서 힘들어하는 대원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며 팀 전체가 낙오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박중령이 불쑥 나타나 훈련 상황을 지켜보며 교관에게 귓속말을 건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곧이어 교관은 여성 대원들에게만 추가적인 얼차려와 반복 숙달을 지시했고 이는 명백한 괴롭힘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은 부당한 명령임을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항명하는 대신 가장 먼저 진흙탕 속에 몸을 던지며 솔선수범했습니다. 대장이 앞장서서 구르자 대원들도 군말 없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연병장을 지켜보던 다른 부대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뒤에야 가혹했던 훈련이 종료되었고 대원들은 녹초가 되어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대위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홀로 사격장으로 향하여 개인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권총을 뽑아들고 타겟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며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탄환에 실어 날려보냈습니다. 타겟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총성 소리만이 고요한 사격장을 울렸고 그녀의 집중력은 극한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사격은 단순한 기술 연마가 아니라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을 날카롭게 벼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지은은 사격을 멈추고 탄피가 흩어진 바닥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이 처음 군문에 들어섰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냐는 비아냥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이고 지위 높은 지휘관에 의한 차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대원들이 결코 약하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탄창을 다시 결합하며 박중령이 던진 모욕을 동력 삼아 더 강해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내면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격장을 나온 지은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은 오늘보다 더 가혹할 것이고 박중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좌절보다는 투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막사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내일 아침 점호 시간에도 그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박중령 앞에 설 것을 맹세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여성팀의 명예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되새기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실 게시판에 붙은 새로운 훈련 일정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특수부대의 훈련 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팀에게만 별도로 부과된 추가 과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산악 구보 10km에 오후에는 근접 격투술과 전술 사격이 쉼없이 이어지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대원들은 게시판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지은 대위는 묵묵히 일정표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스스로 제발로 나가게 만들려는 박민재 중령의 교묘한 술책임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점호 시간이 되자 박중령은 다시 한번 단상에 올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특별 훈련 기간이 부대의 기강을 확립하고 진정한 정예 요원을 가려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성 대원들을 지목하며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거나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속품이라는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숨겨진 반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여성 대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받는 지옥의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완전군장 구보에서 남성 대원들에게는 25km 기준 군장이 지급되었지만 여성팀에게는 35km 군장이 지급되었습니다. 교관은 이를 두고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력 강화 차원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배낭의 끈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대원들은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친 숨소리만을 토해냈습니다. 구보가 계속되자 대열은 점차 길게 늘어졌고 뒤처지는 인원들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이 탄 지프차는 대열의 옆을 천천히 따라가며 낙오하는 대원들을 향해 확성기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힘들면 지금이라도 군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대원들의 자존심을 끈질기게 긁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대원들의 심장을 후벼 팠고 눈가에는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대열의 맨 뒤에서 처지는 대원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거나 등을 떠밀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당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여성 대원들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자 주변의 남성 대원들이 흘큰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중에는 박중령의 측근으로 보이는 몇몇 장교들이 들리라는 듯이 여자가 독하게 버틴다며 조롱 섞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정도로 목이 메었지만 지은은 대원들에게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식사하라고 낮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기계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근접 격투 훈련은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의 연속이었습니다. 교관은 체급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체격이 건장한 남성 대원과 여성 대원을 대련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기술과 속도로 승부해야 할 대련이 힘 대 힘의 대결로 변질되자 여성 대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흙바닥에 얼굴이 쓸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녀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파트너인 거구의 중사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피하고 관절기를 이용하여 제압하는 시범을 보이며 대원들에게 무식한 힘겨루기가 아닌 기술로 대응할 것을 몸속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부상자가 속출했고 의무실은 파스 냄새와 앓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물집으로 뒤덮여 걸음조차 제대로 걷기 힘든 대원들이 태반이었지만 의무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의무관조차도 이렇게 무리한 훈련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지휘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밤마다 숙소에서 대원들의 부어오른 다리를 마사지해주며 미안함과 안쓰러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대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계에 부딪힌 막내 하사가 퇴소를 고민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박중령의 기준을 맞출 수 없을 것 같다며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대원들도 동요하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은은 우는 막내를 끌어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우리는 평생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이며 박중령이 원하는 대로 여군은 쓸모없다는 편견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지만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어 대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은은 박중령의 무모한 훈련 방식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우회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공식 일과가 끝난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대원들을 체력 단련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박중령이 요구하는 무식한 체력 기준을 맞추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술과 팀워크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힘으로 벽을 부술 수 없다면 틈을 찾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원들에게 자신들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피곤에 절은 몸이었지만 대원들은 지은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중령은 여성팀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보고되는 결과는 그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여성 대원들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올랐고 훈련 성적도 조금씩 향상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녀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불쾌감을 느끼며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전술 평가에서 여성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전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펜은 가장 험난한 지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도중 예고도 없이 박중령이 훈련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지은을 불러 세우고 대원들 앞에서 공개적인 질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지휘 방식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며 대원들을 강하게 키우지 못하고 감싸고만 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성 특유의 모성애 따위는 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은의 리더십을 폄하했습니다. 지은은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일관하며 지휘관의 철학에 대한 논쟁은 피하되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침묵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박중령의 호출을 받고 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단둘이 마주한 공간에서 박중령은 거만하게 의자에 기대어 지은에게 전출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능력이 아깝다며 행정직이나 교육부대 같은 편한 보직으로 이동시켜 줄 테니 부하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회유했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가장한 퇴출 통보나 다름없었으며 지은의 자존심을 짓밟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신과 대원들은 이곳 707에 뼈를 묻을 각오로 왔으며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의 거절에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호의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쌍방 교전 훈련에서 너희들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훈련에서 패배할 경우 부대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여성팀을 해체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은은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공정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게 경례를 하고 대대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박중령의 거친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지은은 대원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대대장과의 면담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했습니다. 팀 해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대원들의 반응은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오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이번 교전 훈련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박중령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은은 대원들의 불타는 눈빛을 보며 이들이 더 이상 나약한 병사가 아니라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작전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의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대원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훈련장에 남았고 서로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박중령의 부당한 지시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넘어야 할 장애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면서도 군가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고 진흙탕 속을 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의 남성 대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몇몇은 몰래 그들을 응원하거나 물을 건네주는 등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대팀은 대대 내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알파팀으로 선정되었고 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정보 분석을 통해 알파팀의 자만심과 정형화된 전술 패턴을 파고들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우리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심장으로 이기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훈련장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고 모두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쌍방 교전 훈련의 상세 계획이 하달되었고 조건은 예상대로 여성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방어진지를 구축한 알파팀을 상대로 제한된 장비와 인원만으로 고지를 탈환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게다가 기상예보는 훈련 당일 폭우가 쏟아질 것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이 모든 조건이 여성팀을 확실하게 짓밟기 위한 완벽한 무대라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극한의 상황에 처한 여전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은은 빗줄기가 굵어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이나 호소는 끝났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하고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707의 대위 이지은이다. 나는 내 부하들을 지킬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고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부대의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훈련장 위로 잿빛 먹구름이 낮게 깔리며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민재 중령이 고안한 쌍방 교전 훈련의 날이 밝았고 연병장에는 비장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대인 알파팀은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중화기로 무장한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지만 지은의 팀에게 지급된 장비는 구형 소총과 기본적인 전술 조끼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알파팀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방어 임무를 맡았고 지은의 팀은 개방된 평지를 통과해 고지를 탈환해야 하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공격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경쟁이 아닌 일방적인 학살을 예고하는 불합리한 처사였습니다. 박중령은 통제탑에 올라 팔짱을 낀 채 이 불공평한 대치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훈련 개시를 선언하며 실전에서는 공평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여성팀에게 제한 시간 2시간 내에 고지 정상의 깃발을 꽂지 못하면 전원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알파팀의 대장인 최대위는 지은에게 다가와 적당히 하라며 봐주겠다는 식의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의 호의를 차갑게 무시하며 전장에서는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짧게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지자마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은은 대원들에게 무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사전에 약속된 수신호로만 소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정면 돌파는 자멸임을 알고 있었기에 팀을 3개의 조로 나누어 우회 기동을 지시했습니다. 빗소리가 발자국 소리를 감춰주는 천연의 은폐막이 되어 주었고 진흙탕은 오히려 그들의 위장 크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대원들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바닥에 바짝 엎드려 포복으로 이동하며 알파팀의 경계망을 야금야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은밀하고 신속했습니다. 고지 위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알파 팀원들은 쏟아지는 빗줄기에 시야가 제한되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성팀이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빗속에서 제대로 기동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경계를 다소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최대위는 주요 진입로에 화력을 집중 배치해 놓고 여유롭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팀이 교과서적인 전술대로 병력을 모아 돌격해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도 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려오는 미세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만이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알파팀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끼조를 투입하여 일부러 소란을 피우게 했습니다. 숲의 반대편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요란한 총성이 울리자 알파팀의 병력이 그쪽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최대위는 무전으로 적의 주력이 발견되었다고 소리치며 화력 지원을 요청했고 방어선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지은이 노리던 결정적인 틈이었으며 그녀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비어있는 측면의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젖은 바위를 잡고 오르는 위험천만한 기동이었지만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지은의 뒤를 따랐습니다. 절벽을 기어올라 적의 후방에 침투한 지은과 대원들은 즉시 소음기가 장착된 훈련용 총기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외곽 경계를 서던 알파 팀원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센서가 작동하여 사망 판정을 받고 허탈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과 빛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거당하자 알파팀 내부에는 공포와 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적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다급한 비명들이 터져나왔고 지휘체계는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이 혼란을 틈타 연막탄을 진지 한복판에 투척하여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여성 대원들은 근접 격투수를 활용해 체격이 건장한 남성 대원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힘으로 맞붙는 대신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관절을 꺾는 실전적인 기술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알파 팀원들은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난사했지만 이미 여성 대원들은 그들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뒤였습니다. 지은은 혼란의 중심을 뚫고 지휘 통제소로 직진했고 그곳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최대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지휘관의 눈이 마주친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포구를 뚫고 흘렀습니다. 최대위는 자존심을 구긴 채 고함을 지르며 지은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우월한 체격과 힘을 앞세워 지은을 몰아붙였지만 지은은 유연한 몸놀림으로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습니다. 진흙탕 위에서 엉겨붙어 뒹구는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고 빗물과 진흙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최대위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는 찰나 지은은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순식간에 목에 칼 모형을 겨눴습니다.
최대위의 몸에 부착된 센서가 붉게 빛나며 사망을 알리는 비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통제소 깃대에 꽂혀 있던 알파팀의 깃발을 뽑아내고 자신의 부대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와 빛 속에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여성 대원들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반면 바닥에 주저앉거나 포박된 상태의 알파 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이 완벽한 전술적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감동을 깨뜨린 것은 확성기를 통해 들려온 박민재 중령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상황실에서 뛰쳐나와 씩씩거리며 지은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이 정정당당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비겁한 꼼수와 날씨 탓에 변질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이 정면 승부를 피하고 적을 기만했다며 이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승리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졸렬한 태도에 지켜보던 병사들조차 침묵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지은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며 박중령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전장에서 적은 결코 정정당당하게 덤비지 않으며 승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특수부대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덩치가 큰 적을 상대로 힘으로 맞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며 자신의 전술적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박중령의 화를 더욱 돋우었고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알파 팀원들조차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오직 지휘관만이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이번 결과는 무효라고 선언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여성팀이 운이 좋아 이긴 것일 뿐 진정한 실력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며 재대결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더욱 가혹하고 잔인한 계획을 즉석에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전 병력이 참여하는 혹한기 산악대 행군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행군이 아니라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무박으로 돌파하는 살인적인 코스였습니다. 대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박중령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알파팀의 최대위는 훈련장을 떠나기 전 조용히 지은에게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며 지은의 전술과 대원들의 투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비록 지휘관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함께 땀 흘리고 뛴군 동료 군인에게서 받은 인정은 지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최대위는 앞으로 있을 행군이 정말 위험할 것이라고 귀띔하며 부디 살아남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군인으로서의 연대감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가올 시련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여성 대원들은 승리의 기쁨과 박중령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자 취급을 받는 현실의 억울에 눈물을 흘리는 대원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대원들을 다독이며 우리가 얻은 것은 박중령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승리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행군에서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원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 시작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지은의 표정은 굳어 있었는데 이는 일기예보에서 예고한 대설 주의보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시작될 행군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라 자연과의 처절한 사투가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박중령이 지옥의 행군이라 명명한 이 작전은 어쩌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지은은 잠든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병장에는 완전군장을 한 병력들이 입김을 내뿜으며 집결했습니다. 박중령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 이번 행군이 정신력을 개조하는 용광로가 될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는 특히 여성팀을 지목하며 중간에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팀 전체를 즉시 복귀시키고 해체 수순을 밟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새벽 공기 속에서 대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군화끈을 동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추위와 피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군이 시작되자마자 거센 눈보라가 대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평지에서의 구보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성 대원들조차 비틀거리며 속도를 내지 못했고 대열은 금세 거북이 걸음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대원들에게 서로의 허리춤을 로프로 연결하게 하여 누구 하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는 대열의 맨 앞에서 눈길을 다지며 길을 만들었고 그 뒤를 대원들이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얀 설원 위로 수백 명의 군인이 남기는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을 타고 몰아치는 눈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는 방한복을 뚫고 들어와 대원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박민재 중령은 지휘 차량에서 내려 선두 그룹과 함께 이동하며 속도를 늦추지 말라고 윽박질렀지만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서는 지휘관의 명령도 무색해질 뿐이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행군은 대원들의 체력을 급격히 고갈시켰고 여기저기서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대원들은 초반에 기세 좋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군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아 에너지 소모가 빠른 그들에게 지속적인 추위와 배고픔은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두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던 몇몇 대원들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며 판단력이 흐려져 대열을 이탈할 뻔한 위험한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은 이를 정신력 해이로 몰아붙이며 잠시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전진만을 강요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지은 대위가 이끄는 여성팀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지구력을 유지하며 대열의 후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허리춤을 로프로 연결하여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전술을 구사했고 이는 눈길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은은 대원들에게 일정한 호흡과 보폭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지시하며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폭발적인 힘보다는 끈질긴 인내심이 요구되는 이 상황에서 여성 대원들의 유연함과 끈기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행군 도중 앞서 가던 남성 대원 한 명이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지자 대열이 잠시 멈칫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지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사이 지은이 신속하게 다가가 그 대원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상식량을 꺼내 대원의 입에 넣어주며 다독였고 여성 대원 2명이 가세하여 그의 군장을 나눠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지만 쓰러진 대원은 지은의 따뜻한 조치에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대원들의 시선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은 무전기를 통해 후미가 처진다며 불호령을 내렸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누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박중령의 질책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낙오자들을 챙기며 전체 대열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소리 높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곳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헌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산속의 기온은 더욱 곤두박질쳤고 공포감은 배가 되어 대원들을 압박해왔습니다. 랜턴 불빛의 의지에 좁은 산길을 걷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주었고 발을 헛디디면 천낭더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구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대원들의 체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고 오직 정신력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환각을 보거나 헛소리를 하는 대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부대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지은 대위는 대원들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며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손과 발을 마사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잠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말을 걸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의식을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여성 대원들은 지은의 지시에 따라 서로를 격려하며 군가를 불렀고 그 가녀리지만 강인한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져 남성 대원들에게도 묘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서로를 지키려는 전우회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박중령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무리한 경로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보며 지름길이라 판단되는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명령했는데 그곳은 지반이 약하고 낙석 위험이 있어 현지인들도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참모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며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오히려 겁쟁이들이라며 묵살해버렸습니다. 그의 독단은 대대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무전을 통해 계곡 진입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박중령은 그녀의 의견을 묵살하고 통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어 이를 악물고 대원들을 이끌고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계곡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쌓인 눈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앞사람과의 간격을 넓히고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선두 그룹이 계곡 중간 지점을 통과할 무렵 어디선가 우르릉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땅이 울리는 소리였고 곧이어 산 위쪽에서 거대한 눈덩이와 바위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의 무리한 강행군과 발소리의 진동이 불안정한 눈사태를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질서정연했던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인간은 한낱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원들에게 바위 뒤나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훈련된 본능으로 낙석의 방향을 예측하고 대원들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며 자신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 미처 피하지 못한 대원을 끌어당겼습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와 눈보라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고 무전기에서는 다급한 구조 요청과 비명 소리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몇 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진동이 멈췄지만 계곡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눈사태로 인해
대대 병력은 둘로 나뉘었고 선두에 있던 지휘부와 통신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중령과 일부 참모진 그리고 경호 병력들이 고립된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후미에 있던 지은과 여성팀, 그리고 일부 남성 대원들은 간신히 화를 면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인원 점검을 실시하고 부상자들을 돌보게 한 뒤 임시 지휘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판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남성 장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은은 지도를 펼치고 현재 위치와 고립된 지휘부의 예상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구조 작전을 펼치지 않으면 고립된 인원들이 저체온증이나 추가 붕괴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대원들은 지쳐서 움직일 힘조차 없었고 장비도 대부분 유실되어 구조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성 대원들이 하나둘 지은의 곁으로 모여들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들은 지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남겨진 병력 중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여 구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녀는 남성 대원들에게는 부상자를 돌보고 본대와 통신을 시도하며 대기할 것을 지시했고 자신과 여성팀이 직접 선발대로 나서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지은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뿐이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치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고립된 지휘관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지로 뛰어들 각오를 다졌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는 지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며 우리의 손에 전우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구조 장비를 챙겼고 그녀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피로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집념과 전우를 구하겠다는 사명감만이 그녀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발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총성이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것은 아군의 소총 소리가 아니었으며 묵직하고 날카로운 자동화기의 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즉시 대원들에게 은폐를 지시하고 소리가 난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이 험한 산 중에 민간인이 있을 리 만무했고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중령이 고립된 지역에 무언가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은 단순한 조난 사고에서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대원들에게 실탄을 장전하라고 명령하며 낮은 목소리로 교전 수칙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박중령 일행이 범죄 조직이나 무장 단체와 조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지은과 그녀의 대원들은 망설임 없이 총성이 들려온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눈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계곡 아래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고 참혹했습니다. 박민재 중령은 무거운 눈덩이와 부러진 나무토막에 하반신이 깔린 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왼쪽 다리를 관통하며 전신으로 퍼져나갔고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변에는 함께 고립된 참모들과 호위 병력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거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먹통이었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웃는 듯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더듬어 찾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하얗게 피어오르는 눈보라. 사이로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중령은 구조대가 도착했다고 생각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이들의 복장은 아군의 군복이 아니었고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 또한 국군 제식 소총이 아닌 AK 계열의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마약을 제조하거나 무기를 밀매하는 국제 범죄 조직의 일당들이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눈사태로 인해 그들의 은신처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군대를 자신들을 토벌하러 온 적이라 오판하고 선제 공격을 감행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탕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박중령의 옆에 있던 통신병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튀어 올랐습니다.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실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적들은 쓰러진 병사들을 확인 사살하려는 듯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기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박중령은 다급하게 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추위와 부상, 그리고 압도적인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제대로 된 대응 사격조차 하지 못하고 바위 뒤로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지휘관의 권위는 실전의 공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들의 화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조직적이어서 단순한 산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능숙하게 이용하며 엄폐물 뒤에 숨어 수류탄까지 투척해 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고 눈과 흙이 하늘로 치솟자 박중령의 부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중령은 다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대원들을 지휘해 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폭음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독단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여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적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짓하자 공격이 잠시 멈추고 그들은 포위망을 완전히 닫기 위해 산계했습니다. 박중령은 남은 탄환을 확인하며 이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명예를 중시했던 그였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범죄자들의 손에 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 병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까지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계곡 위쪽 능선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적의 기관총 사수가 비명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단발의 정확한 저격이었고 이어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들이 뱉어내는 둔탁한 발사음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적들은 갑작스러운 후방 공격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하얀 설상 위장복을 입은 대원들이 유령처럼 눈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지은 대위가 이끄는 707 특수임무단 여성팀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가파른 절벽을 로프 하나에 의지해 내려오며 공중에서 사격을 가하는 고난도 전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착지와 동시에 전방으로 구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다리를 쏴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망설임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착지한 대원들은 즉시 부채꼴 모양으로 산계하며 박중령과 부상자들을 보호하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남성 대원들이 추위와 공포로 몸이 굳어 있는 동안 여성 대원들은 마치 기계처럼 냉철하게 움직이며 적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호흡은 훈련 때보다 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하했던 여성 대원들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박중령에게 다가와 상태를 살피며 짧고 간결하게 보고했습니다. 대대장님, 현 시간부로 이지은 대위가 현장 지휘를 맡겠습니다. 부상자 후송과 적재합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그 단호함은 혼란스러운 전장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특수부대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지원 병력을 요청하며 거세게 반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어 화력면에서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RPG 로켓탄이 날아와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쓰러뜨리자 지은은 대원들에게 낮은 포복을 지시하며 응사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각 대원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사격구역을 배분하며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녀의 지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교했고 대원들은 그녀의 손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의 팀원 중 저격수인 최중사는 흔들리는 나뭇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적의 지휘관급 인물들을 골라내어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녀의 탄환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갔고 적의 지휘 체계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본 박중령의 호위 병력들도 용기를 얻어 총을 들고 사격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남성 대원들에게 탄약 보급과 부상자 응급 처치를 맡기며 전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이제 전장은 남녀의 구분이 아닌 살아남으려는 자와 죽이려는 자의 대결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끈질기게 밀고 들어왔고 탄약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적들이 은신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방어에만 급급해서는 전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기동 타격조를 편성하여 적의 측면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부팀장에게 본대 방어를 맡기고 자신을 포함한 정예대원 3명을 이끌고 우회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숲을 낮은 자세로 빠르게 이동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설표처럼 날렵하고 은밀했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이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군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치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들은 보호받아야 할 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가시밭길을 걷는 강철 같은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는 통증을 참으며 소총을 집어들고 지은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엄호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병사로서 전우에게 보내는 미안함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지은의 기동 타격조는 적의 기관총 진지 측면에 도달하여 수류탄을 투척하고 돌입했습니다. 좁은 참호 안에서 벌어진 근접 전투는 처절하고 잔혹했습니다. 지은은 대검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적을 제압하고 적의 기관총을 탈취하여 역으로 적들을 향해 갈겼습니다. 뜨거운 탄피가 그녀의 얼굴로 튀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적의 화망이 흐트러지자 본대에 있던 대원들도 일제히 사격을 퍼부으며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투가 격해지면서 지은의 대원 중 한 명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지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은은 즉시 달려가 대원을 끌어안고 엄폐물 뒤로 피신시켰지만 적들의 집중 사격이 그곳으로 쏟아졌습니다. 바위가 깎여나가고 파편이 튀는 절체절명의 순간 지은은 자신의 몸으로 부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무전기에 대고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위치를 사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헬멧 위로 총탄이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대원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적들은 특수부대의 끈질긴 저항에 당황하며 후퇴하는 척하다가 다시 몰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헬기 지원이 올 것을 알기에 밤새 끝장을 보려 덤벼들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확인하며 동이 트기까지 아직 몇 시간이 더 남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탄약을 아껴 쓰고 확실한 목표물에만 사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여성 대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들의 정신력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에게 무전을 보내 자신을 두고 퇴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상 때문에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군인의 명예 아닙니까? 그녀의 말은 박중령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친 적 없는, 아니, 오히려 부정했던 가치를 그녀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깨닫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휘관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녀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적진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더니 개조된 트럭 한 대가 눈길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대구경 중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고 그것은 엄폐물 뒤에 숨은 병력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였습니다. 지은은 저것을 막지 못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수류탄을 모아 조끼에 단단히 고정하고 대원들에게 어모 사격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전장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지은은 트럭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박중령과 대원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자 실패하더라도 너희들은 살아남으라는 무언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지은 대위가 엄폐물을 박차고 뛰쳐나가자 적의 중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그녀의 동선을 따라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총탄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고 바닥에 눈과 흙이 폭발하듯 튀어올라 그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적의 조준을 교란했고 대원들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남은 탄환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어무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오직 저 트럭을 멈춰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질주가 아니라 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트럭과의 거리가 좁혀지자 지은은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 묶음을 트럭의 하부 틈새로 정확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날려 눈 구덩이 속으로 몸을 피하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트럭은 육중한 차체가 들썩일 정도의 충격을 받고 옆으로 기울어졌으며 탑재되어 있던 중기관총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지은을 덮쳤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매캐한 화약 냄새와 검은 연기가 하얀 설원을 뒤덮으며 전장의 참혹함을 더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적들의 화망이 무력화되자 숨죽이고 있던 여성 대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적진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수세에 몰린 약자가 아니라 사냥감을 덮치는 맹수처럼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투항하거나 도주하려 했지만 포위망은 이미 완벽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근접 전투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렵한 동작으로 적의 급소를 타격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중령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군대에 대한 상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재 중령의 눈에 비친 이지은 대위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전사의 형상이었습니다. 폭발의 여파로 얼굴은 그을음과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군복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소총을 잡고 남은 적들을 확인 사살하며 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자신의 다리 통증조차 잊은 채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여성들이 지금 그 어떤 남성 군인보다 더 강인하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잔당 중 일부가 최후의 발악으로 박중령이 있는 쪽을 향해 총구를 돌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부상당한 박중령이 대응할 틈도 없이 적의 흉기가 날아들려는 찰나 어디선가 기마사가 몸을 날려 박중령을 밀쳐내고 대신 칼을 받아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 대신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고 김하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적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동료들이 사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곧이어 지원 사격이 적을 쓰러뜨렸고 박중령은 자신의 눈앞에서 쓰러진 부하의 희생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김하사에게 달려와 지혈을 시작했고 다른 대원들도 주변을 경계하며 방어선을 좁혔습니다. 김하사는 고통 속에서도 박중령의 안위를 먼저 물었고 그 모습은 박중령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들을 괴롭히고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바쳐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피는 붉었고 그 붉은색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으며 오직 군인의 헌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아집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존경과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구조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며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하여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 대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인원 점검을 마친 후에야 박중령에게 다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와 화약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박중령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가면서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헬기에 탑승한 박중령은 창밖으로 보이는 대원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헬기로 향하는 여성 대원들의 뒷모습은 거인처럼 커 보였고 그들을 바라보는 남성 대원들의 눈빛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707 부대 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눈을 감고 자신이 뱉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씹으며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며칠 동안 박중령은 면회를 사절하고 홀로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부대 복귀 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고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장에서 보았던 지은과 대원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고 그들에게 빚진 생명의 무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창가에 서서 연병장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부대로 복귀한 이지은 대위와 대원들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성 대원들은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경의를 표하거나 훈련 팁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하사의 희생적인 행동은 부대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고 여성팀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들뜨지 않고 대원들을 차분하게 다독이며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대원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박중령의 소식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박중령의 퇴원과 함께 부대 전체 집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원들은 연병장에 도열하여 지휘관을 기다렸고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지은은 대열의 맨 앞에 서서 박중령의 등장을 기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며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할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박중령의 걸음걸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거움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중령은 단상에 오르는 대신 지팡이를 짚은 채 병사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제복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흉터가 있는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남성 대원들을 지나쳐 곧장 이지은 대위와 여성 대원들이 서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박중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은 다가오는 박중령을 향해 꼿꼿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지만 박중령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중령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과 언어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옆으로 치워두고 불편한 다리를 굽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들이켰고 지은 또한 놀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연병장의 감도는 침묵은 그 어떤 포격 소리보다 무겁고 압도적이어서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박민재 중령의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순간 수백 명의 대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위계 질서를 목숨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표정에는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으며 오히려 깊은 참회와 결의가 담긴 숭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박중령은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정적을 깨고 입을 열어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편협한 편견에 사로잡혀 당신들의 땀과 노력을 폄하했고 부당한 대우로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하고 한계를 규정 지으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과였으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병장의 대원들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지은 대위와 여성 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남성 군인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았다.
너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를 가진 독보적인 전사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과거의 비난을 찬사로 뒤바꾼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 모인 여성 대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들을 진정한 전우이자 군인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경의 표시였습니다. 박중령은 이번 작전에서의 실패와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지휘권과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대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사퇴가 부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선언은 연병장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의 마지막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으나 끝맺음은 그 어떤 지휘관보다 명예롭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은 대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무릎 꿇은 박중령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원망이나 승리감 대신 군인으로서의 예우를 갖추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대대장님의 사과. 707 특수임무단 여군 중대원 전원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 말에 박중령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히며 오랜 갈등과 반목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중령이 일어나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남성 대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환호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화합을 목격한 병사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성 대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서름을 씻어내는 눈물을 흘렸고 남성 대원들도 그녀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연병장은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의 군대라는 뜨거운 전우에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며칠 후 박민재 중령의 이임식이 조촐하게 치러졌고 그는 약속대로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위병소 앞에는 이지은 대위와 전 대원들이 도열하여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박중령은 차창을 내리고 지은을 바라보며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자네는 내가 만난 군인 중 가장 훌륭한 지휘관이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지은은 멀어지는 그의 차를 향해 오랫동안 경례를 유지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중령이 떠난 후 부대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고 낡은 관습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여성팀에 대한 차별적인 훈련 기준이 폐지되고 모든 대원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평가받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남성 대원들은 더 이상 여성 대원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전술 훈련에서 그녀들의 섬세함과 유연함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식당이나 내무반에서 남녀 대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작전을 토의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707 부대는 진정한 의미의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대위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대원들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훈련에 매진하며 대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우리가 증명한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군인에게는 성별이 없다는 사실임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여성팀은 각종 대테러 훈련과 경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대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별명은 이제 조롱이 아니라 공포와 경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와
태백산맥에 하얀 눈이 덮였을 때 신입 대원들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 중에는 앳된 얼굴의 여성 부사관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연병장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 신입대원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미심쩍은 눈빛을 보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1년 전 박중령과 남성 대원들이 보였던 그 반응과 흡사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지은 대위는 신입 대원들 앞으로 걸어가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남성 신입 대원에게 다가가 옆에 있는 동료가 여자로 보이나 아니면 너의 등을 맡길 전우로 보이나라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황한 신입 대원이 우물쭈물하자 지은은 1년 전 그 혹한의 행군과 전투를 상기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 707에 여자는 없다. 오직 적의 심장을 뚫을 군인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집에 가라. 그녀의 호통에 신입 대원들은 정신이 번쩍 든 듯 자세를 고쳐잡았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겁에 질려있던 여성 신입 대원의 어깨를 잡아주며 너는 약하지 않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입 대원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과 동료들을 보았고 이들이 만들어갈 707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지은은 홀로 연병장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의 온기와 자신이 지켜낸 신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군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난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하사가 다가와 지은의 옆에 나란히 서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대장님, 내일 훈련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팀이 1등할 것 같습니다. 김하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지은은 피식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방심하지 마.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원이 살아서 완주하는 게 목표다. 지은의 말에 김하사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경례를 붙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연병장 국기 개양대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군화끈을 조염했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녀는 또다시 대원들을 이끌고 험준한 산악을 누비며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며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삶이자 운명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은 그렇게 눈보라 속에서 강철처럼 단단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지평선 너머로 힘찬 군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